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만 대사 수술의 대사 증후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내용이고, 첫 번째는 비만 대사 수술의 기전 및 종류, 그다음에 여러 체중 감소나 이형 당뇨, 이상 지질 혈증, 고혈압, 대사 증후군 및 심혈관 질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비만 대사 수술의 적응증을 말씀드리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기전 및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 대사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위의 용적을 줄이고 소장의 일부를 우회함으로써 열량의 섭취를 제한시키고 영양분의 흡수를 제한시킴으로써 체중 감소를 이뤄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혈당이 조절되는 기전이 일반적이었는데요.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그 체중이 빠지기 전에도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몸 안에 쌓이는 지방이 줄어들면서 간이라든지 포도당 신생이 떨어지고 인슐린 감소성이 증가하는 여러 기전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 또한 장 호르몬이라든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의 변화로 인해서 혈당이 조절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주 기전으로는 위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식이를 제한함으로써 열량 섭취를 감소시키는 술식이 가장 기본적이 되어 있고, 위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는 위의 용적은 150cc 정도로, 위 우회술 같은 경우는 50cc 정도로 극도로 작게 만듭니다. 두 번째 주 기전은 영양분의 흡수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우회술 같은 경우는 소장이 약 6m 이상 정도 되는 소장의 길이를 약 2m 정도는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게 만듦으로써 영양분의 흡수를 제한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또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장 호르몬의 변화들도 비만 수술 후에 생기게 되는데요. 수술 전의 일반적인 해부학적 구조로서는 음식물이 위를 거쳐서 십이지장과 상부 소장을 지난 후에 하부 소장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십이지장과 상부 소장에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항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음식물과 맞닿았을 때 당뇨를 일으키게 하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가설이 있고, 이것이 바로 전장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이 하부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인크레틴, 지금 현재로서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인크레틴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분비됨으로써 당뇨를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고 되어 있는 후장 가설이 있는데요. 요거의 가설에 따라서 위 우회술을 수술하게 되면 소장의 중간 부분을 위의 상부와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음식물이 십이지장과 상부 소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항인크레틴이 적어지고, 따라서 당뇨가 좋아지게 된다는 가설이 있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음식물이 하부 소장으로 바로 빠르게 진입함으로써 GLP-1 같은 인크레틴 물질들이 증가하여 베타세포를 증가시킨다든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킨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를 2000년대 중반에 닥터 루비노 등에서 쥐 실험을 통해서 이를 입증하게 되었는데요. 쥐의 위하고 소장을 연결하고 십이지장과 상부 소장을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게 만듦으로써 수술 직후에 OGTT가 단순히 식이를 제한하거나 쉔 오퍼레이션을 한 환자들 쥐에 비해서 아주 급속도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장 호르몬의 변화, 후장 가설과 전장 가설을 입증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욕 억제 호르몬과 식욕 유발 호르몬도 당 조절 기전의 하나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은 지방 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식욕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체중이 증량된 상태인 비만 환자에서는 렙틴 호르몬에 대한 이제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보통 시상하부에서 렙틴 호르몬을 받아들여서 그만 먹어라라는 식욕 억제 사인을 주게 되는데, 너무 많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다 보니까 렙틴 저항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인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렙틴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비만 대사 수술 후에는 지방량이 감소가 되고 렙틴 저항성이 감소되면서 렙틴 수치가 정상화되고, 이에 따라서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이 좋아진다든지 인슐린 분비가 촉진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식욕 유발 호르몬인 그렐린은 위 기저부에서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대체로 식욕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비만 대사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위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는 위의 기저부를 대부분 없애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그렐린의 감소가 보이고 루아이 위 우회술 같은 경우도 음식물이 위 기저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피하게 만듦으로써 그렐린 호르몬의 감소를 보이게 돼서 식욕이 많이 제어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술 두 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현재는 50% 이상은 위 소매절제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이 제한 수술의 수술 방법이고 흡수 제한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위의 기저부의 대부분을 다 없애서 그렐린 호르몬의 감소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또한 많은 식이 제한을 일으키게 하는 당 조절 기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소매절제술에서 위의 용적이 작아지게 되면 가스트릭 엠팅 타임이 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소장 하부로의 음식물의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GLP-1 같은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호전되는 기전들을 연구로서 많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도 정상화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비만 대사 수술이 표준 수술이라고 교과서에 쓰일 만큼 이제 많이 알려진 수술 방법이고 식이 제한과 흡수 제한을 동시에 일으키는 수술 방법입니다. 지금 모양의 그림처럼 위를 조그맣게 파우치를 만든 다음에 소장의 중간 부분을 잘라다가 위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린 소장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위에 잠깐 머물렀고 바로 중간 소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소화 효소와 만나는 부위는 소장의 중간 부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루아이 위 우회술의 당 조절 기전으로는 첫 번째 식이 제한이 있겠고 식욕 억제, 영양분의 급속한 이동, 렙틴 감소 등과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위 소매절제술과 비슷한 효과들을 가지는 동시에 소장의 일부를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게 만듦으로써 영양분의 흡수 제한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십이지장과 상부 소장의 음식물이 맞닿지 않게 되면서 전장가설에 의해서 당 조절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소매절제술 및 십이지장 소장 우회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수술 방법은 시간 관계상 제가 비디오는 우선은 저장은 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위를 소매절제술을 한 다음에 십이지장의 첫 번째 부위를 잘라다가 그 중간을 소장과 연결하는 수술 방법이고 당 조절 기전은 루아이 위 우회술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대사 수술 후에 체중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수술과 내과적 치료를 비교 연구한 RCT 연구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내과적 치료에 비해서 위소매절제술과 루아이 위 우회술은 체중 감소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되어 있고 또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내과 치료와 루아이 위 우회술, 담체 우회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세 가지를 비교하게 됐는데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내과 치료는 130kg 120kg 정도에서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루아이 위 우회술과 담체 우회술은 90kg대까지 떨어지고 5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웨디시 SOS 트라이얼이라고 가장 오랫동안 연구된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수술 방법인 루아이 위 우회술 같은 경우는 수술 1, 2년 사이에 본인 체중의 32% 정도 감소됐다가 수술 후 15년이 지나도 27% 감소로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다고 관찰되었습니다. 최근에 루아이 위 우회술과 위 소매절제술을 비교한 RCT 연구들이 몇 개 나오고 있었는데요. 아까 잠깐 보였던 이
내과 치료와 루아의 위우회술, 위 소매절제술을 비교한 연구에서 이 두 그룹 간의 비교를 보자면 루아의 위우회술이 소매절제술에 비해서는 체중 감소 효과가 조금 더 뛰어난 걸로 되어 있고, 이 슬리브 패스트 트라이얼이라는 연구에서는 소매절제술과 루아의 위우회술만 비교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수술의 통계학적으로 체중 감량의 차이는 별로 보이진 않았으나 시간의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점점 위우회술 쪽으로 더 페이버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 SM 보스 트라이얼에서는 위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체중 감량하는 확률이 25%, 루아의 위우회술은 28% 정도 된다고 보여줬으며, 또 다른 RCT 연구에서는 두 수술의 체중 감량 효과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회술 쪽이 조금 더 체중 감량에는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형 당뇨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를 보일지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11개의 RCT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 수술과 내과적 치료를 당뇨 관해율로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여기에 있는 그 RCT 연구들은 환자 수도 사실 많지는 않았고 추적 관찰 기간도 6개월까지 되게 짧은 연구들도 있어서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신뢰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한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복합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최종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11개의 수술 연구 중에서 10개가 통계학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내과적 치료에 비해서 당뇨 관여율이 높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연구들의 메타 분석을 하였을 때 당화혈색소 수치도 역시 수술 쪽이 내과적 치료에 비해서는 좀 더 큰 효과를 본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종류에 따른 당화혈색소 변화에 대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앞서 보이는 부분은 현재는 이미 수술적 치료로 좀 사장되고 있는 위 밴드술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의 변화가 크지 않는 반면에,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 루아의 위우회술을 비롯해서 위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급속한 당화혈색소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수술과 내과적 치료를 비교한 5년 동안 경과 관찰한 RCT 연구에서도 당화혈색소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날 정도로 많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당뇨 관해율 같은 경우도 우회술 같은 경우는 45%, 소매절제술은 23% 정도의 당뇨 관해율, 약을 먹지 않고도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유지되는 확률들이 있었고, 인슐린을 복용하는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들도 35%는 인슐린을 끊는다든지 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RCT 연구들에서도 보자면은 당뇨 관해율은 루아의 우회술 같은 경우는 37%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되고, 당뇨약을 중단하는 확률들도 79%에 해당하였으며, 인슐린을 중단하는 비율도 5년간 27%에 해당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임상 데이터를 랩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그 블러드 슈가라든지 헤모글로빈 A1C에 대한 내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반영할 수 있는 호마AR은 개선 효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에 590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당뇨 관해율을 보자면 2년 동안은 72%의 당뇨 관해율을 보였으나 10년 후에는 36%의 당뇨 관해율을 보여서 사실은 한 50% 정도는 당뇨가 없다가 다시 생기는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추적 관찰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 경우를 보시면 당뇨 유병률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10년 동안 내과적 치료를 했던 환자들, 컨트롤 그룹에서는 24% 정도 당뇨가 새로 생기는 반면에 수술하는 사람들은 7% 정도밖에 생기지 않아서 당뇨 예방하는 것을 해저드 레이쇼를 구해보자면 15년 동안 78% 정도에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우회술과 소매절제술을 비교하자면 완전 관해율, 약을 끊으면서 헤모글로빈 A1C가 6.0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회술 같은 경우는 약 50%,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는 43%에서 완전 관여율을 보였으나 두 수술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부분 관여율, 헤모글로빈 A1C가 6.5 이하이면서 약을 끊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도 소매절제술과 우회술 간에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술 후에 HDL이나 TG 같은 경우는 더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주로 보이고 있었고 또 다른 수술과 내과적 치료를 비교한 RCT 연구에서도 여러 모든 측면에서의 랩 결과는 호전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매절제술과 우회술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는 이상지질 혈증이 관해되는 확률이 20% 정도 되었고 루아이 위우회술은 40% 정도 되었습니다. 또 다른 5년 동안의 RCT 연구들을 비교해 보자면 루아이 위우회술이 소매절제술에 비해서는 조금 이상지질 혈증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혈압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그 내과 치료와 수술 치료에 했을 때 5년 동안 비교한 RCT 연구를 보자면 혈압의 변화의 차이는 없었으나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심혈관계 약물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또 똑같은 결과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 우회술과 소매절제술의 차이는 있었을까라는 연구들을 봤을 때는 우회술이 소매절제술에 비해서는 통계학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으나 또 다른 두 RCT 연구에서는 수술 간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 중에서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컴포자이트 메타볼릭 엔드포인트를 만족하는 환자들이 수술 후에 얼마큼 됐을까를 봤을 때는 내과적 치료를 했던 환자에 대해서는 5년 후에 13% 정도가 엔드포인트를 만족했다면 루아이 위 우회술을 한 환자군에서는 68% 정도 메타볼릭 엔드포인트를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계 위험도 역시나 내과 치료보다는 위해술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심혈관 약물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SOS 트라이얼에서 4,047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CV 이벤트에 대해서 그 조사를 했는데 페이탈한 CV 이벤트에 대해서는 18년 동안 약 53%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고 토탈 CVD 이벤트에 대해서는 33%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어서 수술에 대한 효과를 심혈관계 질환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인데요. 네, 그래서 비만대사 수술 후에는 프레밍은 한국에서 우리나라 저희 기관에서 했던 연구에서는 코리안 리스크 프리딕션 모델을 적용했을 때 23%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적응증을 보여드리면 다 아는 이제 슬라이드라 넘어가겠고, 그래서 이제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환자에 대해서는 비만대사 수술이 적용을 받고 있고 30 이상이면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수술에 대한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27.5에서 30 사이에 조절되지 않는 당뇨에 대해서 선별급여 80%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만대사 수술은 섭취 제한과 흡수 제한 외에도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서 대사증후군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루아이 위우에서는 대사 수술 호전 측면에서 소매절제술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고 이 수술 자체는 결국에 많은 내과 선생님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되는 대로 하시죠. 한림의대 소원입니다. 저 김상현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정말로 감사드리고 항상 그 비만 치료에 수술적 치료가 있다 정도의 이렇게 컨셉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심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자도 이제 굉장히 비만한 환자가 많고 어떤 환자들은 사실 체중이 이제 키보다 더 높은 환자들도 꽤 있는 편인데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정도만 사실 항상 얘기했지 이렇게 효과가 좋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예전에 뭐 밴드 수술은 이렇게 복강경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수술들은 제가 수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다 왠지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지 하고 그리고 이게 수술하고 나서 혹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는 얼마 정도 되는지 하고 그리고 환자들의 만족도 뭐 선생님이 평가하시기에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수술에 대한 그 복강경 수술은 지금 현재로서 일어나는 비만대사 수술의 99% 이상은 복강경 수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비만 환자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오픈 수술이 더 어렵고요. 그래서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고 환자의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제 수술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되게 그러니까 장점만 막 부각시켜 드렸는데 이제 단점 중에 어쩔 수 없이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병증은 이제 초기 합병증과 후기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로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출혈이라든지 뭐 터진다든지 이런 합병증에 대해서는 다 5%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되어 있으며 모탈리티 레이트도 0.5% 이하로 현재로서 우리 흔히 담낭절제술을 하는 환자들하고도 비교 견줄만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생님 느끼시기에 환자들 네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환자들이 굉장히 좀 우울한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디 나가기를 싫어하고 막 이런 환자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체중 감량을 이제 1년 동안에 한 30% 정도를 하게 되니까 사실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많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고 있고 사실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위암 수술을 하다가 이제 비만 수술을 연수를 다녀서 하게 됐는데요. 사실 암 환자에 대한 어떤 보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는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보라병원에서 서재빈입니다. 선생님께 저 추가로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우회술, 아까 합병증도 얘기도 하셨지만은 혹시 그러니까 우회술하고 절제술이 있는데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추후에 뭐 체중이 뭐 너무나 효과가 좋았고 환자가 뭐 생활 습관이나 뭐 체형적인 뭐 호전이 있을 때 이게 필요할 때 보건술도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절제술이나 우회술을 시행하실 때 뭐 수술의 기전은 다르지만은 환자들의 뭐 선택이나 또는 환자들이 어떤 수술 방법을 설명했을 때 어떤 수술 더 선호하거나 뭐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회술을 했을 때 아까 효과 면에서는 소매절제술보다 조금 더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영양 결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중이 감량됐다고 해서 다시 해부학적 구조를 정상화시켜버리면 체중감 다시 증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체중 감소가 잘 됐다고 해서 이제 다시 보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술 방법은 현재로서는 가장 인기 있는 수술은 소매절제술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수술 방법이 더 간단하고 수술 방법이 간단하다는 것은 좀 더 안전하고 합병증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비만도가 아주 높지 않는 나라에서는 소매절제술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고 저 역시도 소매절제술을 제가 하는 수술의 50% 정도는 소매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만도가 BMI 50 이상이 되거나 당뇨가 심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우회술의 수술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씨한테 지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이 나와서 그런데 이 비만 수술을 가장 낮은 연령에서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 정도인가요? 지금 보험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만 18세 이상을 수술하도록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다만 16세나 15세는 그럼 못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그 환자군에서는 뼈 성장이 다 성장이 되고 어느 정도 성인의 체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러한 입증 자료를 통해서 보험을 적용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청소년기에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환자들하고의 어떤
얘기가 소통이 잘 된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연구들 케이스 리포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10대 초반의 애들한테도 수술을 적용시킨 경우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됐고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뭐 디스커션 할 게 많지만 저희가 시간적 제한 때문에 수고해 주신 좋은 강의해 주신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패널 디스커션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